새벽 4시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추위가 가시지 않아 김정배는 결국 눈을 떴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12월 서울 한복판 멀쩡한 오피스텔 안에서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은 분명 따뜻했는데 왜 자신의 방만 이렇게 추운 걸까요? 정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포근했습니다. 안방에서는 보일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붙은 난방 분배기 앞에 섰을 때 정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개의 밸브 중에서 딱 하나 자신의 방으로 가는 밸브만 꽉 잠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확하게 그의 방 난방만 차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김정배 69살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그는 지난해 가을 마침내 정년을 맞았습니다. 정년이라고 해봐야 개인 회사 소속 기사였으니 거창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시력도 떨어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해서 조용히 핸들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차고지 앞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 소주 한 잔 따라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정배는 그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40년이 참 빨리도 지나갔구나 싶었습니다. 은퇴 후 정배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혜진이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냐는 안부였습니다. 정배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은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외로웠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겨울 혜진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될까요? 마포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같이 살자고 하다니요. 혜진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 서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아빠도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정배는 사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가야지. 가서 손자 얼굴도 실컷 보고 딸 사위 옆에서 여생을 보내야지. 정배는 짐을 꾸렸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은행 통장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정배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고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첫 차를 잡고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허리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욕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배는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화를 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있었고 잔소리도 있었지만 그게 또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딸 혜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혜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정배는 딸이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도 받고
명절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우산이나 지갑을 돌려주면 가끔 사례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돈도 한 푼 한 푼 딸 학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혜진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몇 년 뒤 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배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 좀 불안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좋아하니까 정배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정배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꾸려나가라고 했습니다.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배는 병원에 달려가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이 이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누군가를 낳겠지요. 그렇게 삶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혜진이와 만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카페 운영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배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법이니까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혜진이가 왔습니다. 울면서 아빠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를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걱정하지 않게,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게 그냥 혼자 견디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배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더 굽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버스는 몰았습니다. 일을 하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외우고 승객을 태우고 정류장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정배에게 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정배는 기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자 곁에서, 딸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정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막상 도착한 마포 오피스텔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1층에는 혜진이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위층 집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정배가 배정받은 방은 창고를 급하게 개조한 듯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방이 부족해서 잠시만 여기 쓰시라고 했습니다. 정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붕 있고 잘 곳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부터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배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늙으면 추위를 더 타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안방도 따뜻했습니다. 손자 서준이 방도 포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정배는 결국 일어나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난방 분배기를 봤습니다.
밸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실 밸브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 밸브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방 밸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밸브 하나, 작은 글씨로 창고라고 적힌 밸브만 꽉 잠겨 있었습니다. 정배는 손을 뻗었습니다. 밸브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사위 민철이겠지요. 일부러 이 밸브를 잠근 것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아끼려고 혹은 다른 이유로 정배의 방에만 난방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자기를 불러놓고 얼음장 같은 방에 가둬놓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밥을 먹던 딸과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배는 떨리는 손으로 밸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걸 열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집안 공기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참자. 참으면 되는 거야. 정배는 밸브를 그대로 두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일까요? 따뜻한 가정일까요? 새벽 어둠 속에서 정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는 없다는 것, 그리고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음방에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정배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딸 혜진이가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아빠 주무셨어요? 혜진이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잠깐 눈을 붙이면 새벽이었습니다. 사위 민철이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정배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민철이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자기 방 난방을 끊어놓은 사람이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밥을 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틀 뒤 정배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목구멍은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가래가 끓었습니다.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배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엄청 높아요. 병원 가야 돼요. 민철이도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배는 알았습니다. 저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한 감기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따뜻하게 지내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배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따뜻하게요.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라는 건지.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가 방에 이불을 더 깔아줬습니다. 푹 쉬세요, 아빠. 정배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착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방은 추웠습니다. 난방 밸브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배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좀 괜찮으세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철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몇 장 나왔습니다. 정배는 열에 들떠 흐릿한 눈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시골에 남아있는 대지 있잖아요. 그거 말인데요. 민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 확장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은행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거든요. 그 땅을 제 명의로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민철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그냥 잠깐만 명예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서울에서 편하게 지내시잖아요. 우리도 사업 잘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아버님 방도 따뜻한데 드릴 수 있고요. 민철이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배의 도장이었습니다. 언제 가져간 건지 몰랐습니다. 정배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열이 나도 몸이 아파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땅까지 빼앗으려는 건가. 그것도 자기가 몸살로 쓰러져 있을 때를 골라서. 정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수증자 이름에 박민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배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철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은행에서 서두르거든요. 민철이가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배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정배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페 확장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아플 때를 골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정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방 구석에 있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몇 장의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정배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골대지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김정배였습니다. 아직 자기 명의였습니다. 그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건물 지분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물이 자기 명의였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혜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투자처가 있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마포의 작은 상가 건물인데 지분을 살 수 있대요. 나중에 임대료 나오면 용돈도 드릴게요. 정배는 그때 은퇴금으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딸이 사업한다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등기권리증이 왔습니다. 소유자 이름은 김정배였습니다. 혜진이가 아빠 명의로 해뒀다고 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딸이 관리하는 거고 나중에 딸 명의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이 건물은 법적으로 자기 소유였습니다. 1층 카페도 위층 오피스텔도 모두 자기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딸과 사위는 마치 자기들 집인 것처럼 굴었을까요? 왜 자기를 창고방에 가둬놨을까요? 정배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명예 변경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김정배 소유였습니다. 정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딸과 사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를 이용하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배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와 혜진이가 나지막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장 안 찍으시면 어떡해? 민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대출 갚아야 하는데 연체되면 경매 들어간다고.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 아프신데. 민철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프든 말든 일단 도장부터 받아야지. 그 땅 팔면 당장 급한 불은 끄잖아. 정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연체, 경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자기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갚지 못해 경매까지 간다는 건가요? 정배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불쌍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자기를 속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서울로 부른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배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열은 여전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혜진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아빠 좀 드세요. 정배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빚, 절박함, 그리고 자기를 향한 기대 아닌 기대. 혜진아. 정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빠. 정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안 좋아? 혜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이었습니다. 정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혜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실 일 없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정배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창고방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도장 찍어주고 땅도 넘겨줄까? 딸이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했습니다. 딸 뒷바라지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재산마저 빼앗기는 건가요? 그것도 자기가 아플 때를 노려서요. 정배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지분. 김정배 소유. 법적으로는 자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이 집에서 얼음방에 갇혀 지내야 하나요? 왜 난방도 끊긴 방에서 떨어야 하나요? 자기 집인데 말입니다. 정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정말로 얼마나 빚을 졌는지, 왜 자기 명의를 이용하려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박 계장, 버스 기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계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김정배야. 정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박 계장이 반가워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나? 의논할 게 있어서. 정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박 계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내일 어때요? 다음 날 정배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진이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동네 커피숍에서 박 계장을 만났습니다. 박 계장은 정배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형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편찮으세요? 정배는 괜찮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포에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지분이 있어. 그걸 팔고 싶은데. 박 계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분을요? 왜요? 정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딸한테는 알리지 말고. 박 계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가족 일인데 제가 끼어들어도 되나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거야. 박 계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 말에 정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담보. 아마 이미 담보가 잡혀 있을 겁니다. 딸과 사위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요. 박 계장이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배는 고맙다고 말하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뭔가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병원은 어땠어요? 정배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약 타왔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푹 쉬세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방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배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 계장이 뭔가 방법을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딸도 사위도 모두 살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정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얼음방에서 떨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정배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박 계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형님 등기부등본 확인했어요. 박 계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배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떤가? 박 계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보 설정이 3건이나 되어 있어요. 은행 대출, 사채, 카드사, 총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정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억 5천, 그 큰 돈을 자기 이름으로 빌렸다는 겁니까? 게다가 연체 상태예요.
박 계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2달 뒤면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정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박 계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매 전에 매각하는 게 나아요. 빚 정리하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겠지만 최소한 신용은 지킬 수 있어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진행해줘. 박 계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한테 말씀은 하시고요. 정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할 거야. 일단 매수자부터 찾아줘. 일주일 뒤 박 계장이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었습니다. 정배를 만나러 오기 전에 카페에 손님인 척 들렀습니다. 1층을 둘러보고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상태를 살폈습니다. 혜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손님 왔어요. 밝게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배는 창고방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뒤 박 계장의 사무실에서 정배는 매수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금매치고는 괜찮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겠지만 최소한 경매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배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1달 내장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배는 혜진이와 민철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고 밥을 먹고 손자 서준이와 놀아주고 다시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난방 밸브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일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잔금이 들어왔습니다. 박 계장이 전화했습니다. 형님 돈 입금됐어요. 이제 말씀하셔야죠. 정배는 그날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철이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준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정배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혜진아 민철이 2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집은 팔았다. 1달 안에 명예 이전하고 비워줘야 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철이는 멍한 표정으로 정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배는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이 건물 내 명의였잖아. 그걸 팔았어. 이미 계약 끝났고 잔금도 받았어. 민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런 걸 하세요? 혜진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정배는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명의니까 내가 처분했어. 문제 있나? 민철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거 완전 멘붕이네. 우리 어떡하라고요? 카페는 어떡하고 집은 어떡해요? 혜진이가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정배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창고방에 가두고 난방을 꺼? 가족이 아픈 사람한테 도장 내밀며 땅 내놓으라고 해? 혜진이와 민철이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 알아. 내 명의로 돈 빌렸지. 연체됐지. 경매 들어가기 직전이었지. 혜진이가 흐느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정배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정배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으면 내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겼어? 왜 내 이름으로 빚을 졌어? 민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가 안 됐어요. 사업 확장하려다가 실패했고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아버님 명의 빌리면 이자라도 낮출 수 있었어요. 혜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정배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속였어? 얼음방에 가뒀어?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혜진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색 고지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연체 통지서, 독촉장, 경고문.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채무자 이름. 전부 김정배예요. 정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었습니다. 채무자 김정배, 연대보증인 김정배, 담보 제공자 김정배, 자기 이름이 수십 장의 서류에 박혀 있었습니다. 정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 도장 빌려달라고 했을 때요. 그때 몇 장 더 받아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죽을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때문이에요. 정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심장병이 있어요. 선천성이에요. 수술 안 하면 위험해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없었어요. 보험도 안 됐어요. 대출 받을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정배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어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자가 아팠다니, 심장병이라니, 왜 말을 안 했을까? 혜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민철이도 고백했습니다. 난방 끈 것도 저예요.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왔어요.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절박했구나. 손자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구나. 정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미 계약했어. 돌이킬 수 없어. 돈 받아서 빚부터 갚을 거야.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요? 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 빚이 너무 많았어. 민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갈 데가 없는데. 정배는 일어섰습니다. 방법은 있어. 시골집도 팔아. 그 돈이랑 합치면 서준이 수술비는 나올 거야. 그리고 작은 전세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혜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골집까지요? 그럼 아빠는요? 정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랑 같이 사는 거지. 이번엔 제대로. 일주일 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건물 명의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골집도 급매로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서준이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작은 다세대 주택을 찾았습니다.
방 2칸짜리였습니다.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배는 마지막으로 창고방을 돌아봤습니다. 1년을 이 방에서 보냈습니다. 추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정배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혜진이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도 가져가세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았습니다. 정배의 방도 따뜻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배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게 진짜 집이구나. 며칠 뒤 혜진이와 정배는 의논했습니다. 카페는 접었습니다. 대신 작은 기사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배가 버스 기사 시절 배운 국밥과 찌개 솜씨가 있었습니다. 혜진이도 요리를 잘했습니다. 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도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해보자. 골목에 작은 식당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배네 국밥집.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하나둘 늘었습니다.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정배가 끓인 사골 국물은 진했고 혜진이가 만든 반찬은 정갈했습니다.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어요. 또 올게요. 서준이 수술날이 왔습니다. 정배와 혜진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철이도 옆에 섰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배는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울었습니다. 민철이도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정배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잘 버텼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식당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해졌습니다. 숨이 덜 찼습니다.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정배는 손자가 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는 몇 달 전 집을 나갔습니다.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배는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준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혜진이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섞였습니다. 정배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가.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배는 곰탕을 내왔습니다. 먹어. 민철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철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남편으로 못 받아들여. 하지만 서준이 아빠로서 일해. 평생 속죄하면서.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철이는 새벽마다 식당에 나왔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육수를 끓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달을 갔습니다. 말없이 일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정배는 민철을 지켜봤습니다. 변했구나. 진짜로 변했구나.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서준이가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따뜻해요.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정배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정배는 방을 돌아봤습니다. 좁았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방은 따뜻하세요? 정배는 웃었습니다. 아주 뜨끈해. 과거의 얼음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정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배네 국밥집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정배가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한 가마를 하얗게 우려내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정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면 사고가 납니다. 천천히 가도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깍두기, 배추김치, 열무김치,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알아봤습니다. 이거 직접 담그신 거죠? 혜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집 음식이 최고예요. 민철이는 새벽마다 식당에 나왔습니다. 이제 넉 달째였습니다. 쌀을 씻고 그릇을 닦고 홀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배달을 나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정배는 민철을 지켜봤습니다. 사위는 변했습니다. 예전의 번지르르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거친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땀을 흘리며 배달을 다녔습니다. 서준이는 날마다 건강해졌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숨도 덜 찼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정배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서준이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축구도 했어요. 정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구를 하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오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민철이를 찾았습니다. 민철 씨 오랜만이네요. 민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설마 설거지를? 민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번에 말한 사업 기억하죠? 투자자 구했어요. 같이 해요.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민철이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뛰쳐나갔을 겁니다. 대박, 한방, 그런 단어들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철이는 명함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이 일이 좋아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거지가 좋다고요? 민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게 제 자리예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민철이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정배는 주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철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뜬 욕심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차분했습니다. 정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배와 혜진이와 민철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국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생일이 다음 주예요. 정배가 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파티라도 해줄까요?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손주 생일인데.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혜진이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일날이 왔습니다. 작은 집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준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어.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뭐 빌었어? 정배가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철이가 서준이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축구공이었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아빠 고마워요. 민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서준이가 안겼습니다. 민철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혜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배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배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왔던 날, 창고방에 갇혔던 날, 난방 밸브를 발견했던 새벽, 감기로 쓰러져 있을 때 민철이가 도장을 내밀던 순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던 떨림, 박 계장에게 전화하던 결심,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손의 떨림, 식탁에서 진실을 말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정배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정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혜진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정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 말이야.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다 지나간 일이야. 혜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다시 일어섰어. 내가 한 건 밀어준 것뿐이야. 혜진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정배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여름이 왔습니다. 식당은 더 바빠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집밥 같아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국물이 진국이에요. 정배는 후기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민철이는 이제 혜진이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나았습니다. 혜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혜진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배는 서준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서준이가 축구공을 찼습니다. 할아버지 받아요. 공이 날아왔습니다. 정배는 발로 공을 막았습니다. 다시 찼습니다. 서준이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정배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축구 좀 했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좋아요? 정배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해?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예전 집이 더 컸잖아요. 카페도 있었고. 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집이 훨씬 좋아. 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정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집은 크고 멋있었어. 하지만 춥고 외로웠어. 지금 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하고 함께야. 그게 진짜 집이야.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집이 좋아요. 따뜻하니까요. 정배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따뜻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배는 생각했습니다. 69살. 이제 70이 다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집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일러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배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서준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혜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철이가 거들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배는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방은 따뜻하신가요? 정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뜨끈해. 1년 전 얼음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추위가 있었기에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있었기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정배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기를, 이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욕심 많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정배가 물었습니다. 왜? 서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따뜻하니까요. 정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았습니다. 난방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게 진짜 내 집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건 큰 건물이나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배는 그 진실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